세포가 덩치가 너무 크면 그죠? 물질 교환이 불리하기 때문에 일정 계획을 해서 나눠진다. 그죠? 근데 그 계획에서 나눠질 때를 비유를 해보면 여러분이 이사 가는 나라하고 똑같더라. 갑자기 이사를 결정해서 당일날 후딱 가는 건 아니더라. 엄마가 꽤 오랫동안 준비를 오랫동안 하더라. 준비라는 시간이 간계예요. 그래서 준비가 완벽히 되면 그러니까 내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까지 2배로 카피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준비가 완벽하게 되면 당일날 거의 아침부터 거의 오후 한 2시 정도까지만 하면 이제 집 나르고 다 끝나거든요. 이사하는 날은. 그러니까 그 이사하는 날을 밑에서 표현하는 게 체세포 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더라. 됐죠? 오케이? 그래서 그 체세포 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때 내가 복제됐던 유전 정보가 응축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체세포 분열 시기라고 했어요. 오늘은 그래서 체세포 분열하고 또 명확한 차이를 갖는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설명할 거예요. 체세포 분열 과정과 차이를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30분 정도 생세포 분열 과정을 설명할 건데 얘는 목적이 정확합니다. 어떤 목적이냐? 자, 봐봐. 여러분, 사람의 체세포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체세포에 염색 채수가 몇 개 있댔어? 46개 있댔지. 그지? 그지? 그리고 나 혼자서 자식을 낳을 순 없잖아. 나 혼자서 자식 낳을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 거에 체세포가 있겠지. 나 여자니까. 그지?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 거에 그냥 일반적인 체세포에도 사람이니까 똑같이 46개의 염색 채수를 갖고 있을 거예요. 이 핵 속에. 이 세포의 핵 속에. 맞죠? 그러면 이 세포의 핵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 총량, 이 사랑하는 사람의 남자의 체세포에 내가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의 총량이 그 사람 거랑 그 사람 거가 그대로 만나서 베이비를 태어나게 한다 하자. 그럼 나의 2세는 이 2세의 체세포 속에 사람인데 몇 개의 염색 채수를 가자. 엄마로부터도 46개를 갖고 아빠로부터 46개를 받았어. 그럼 몇 개를 갖는 거야? 92개의 염색 채수를 갖는 거지.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으면.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만약 태어났어. 그리고 내 베이비가 이 베이비를 사랑해주는 남자랑 결혼해서 또 이 체세포와 체세포가 그대로 수정해가지고 또 베이비를 나 입장에서는 내 손녀 또는 손자를 낳는데 이걸 우린 자손제 1세대, 나 입장에서는 자손제 1세대, 다른 말로 F1이라고 해. F1. 그죠? 그 다음에 나 입장에서 내 새끼의 새끼, 얘를 자손제 2세대, 자손제 2세대, 다른 말로 F2세대라고 해. 그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할머니, 그다음 우리 엄마, 그리고 나, 뭐 이런 식처럼 1대, 2대, 3대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체세포와 체세포가 그대로 수정에 참여했어요. 이 체세포와 체세포가 그대로 수정에 참여하면 사람인데 염색 채수가 몇 개를 갖는 거야? 92 더하기 92. 이 아빠로부터 92개 갖고 엄마로부터 92개를 받았겠지? 그지? 그럼 몇 개야? 184개잖아. 이렇게 단군 할아버지에서부터 세대를 계승해서 이어갈수록 계속 사람이라고 하는 생물 종이 가지고 있는 그 핵 속의 유전 정보의 양이 막 무궁무진하게 늘어나는 것처럼 실제 관측이 되더라? 그렇지 않더라. 오케이?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개체는 나든 나의 아빠든 나의 아빠의 할아버지든 나의 베이비든 그 베이비의 베이비든 모두 체세포라면 유전 정보 총량이 똑같이 46개만 갖고 있더라. 그 말은 체세포가 그대로 수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체세포들이 그대로 만나서 베이비를 태어나게끔 하는데 기여하지 않더라, 관여하지 않더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말은 즉슨 이 체세포로부터 어찌됐든 체세포 속에 46개의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체세포에서부터 정보를 반으로 줄인 23개의 정보만 갖고 있는. 아빠 쪽도 마찬가지. 아빠 쪽에 체세포가 그대로 수정에 참여해서 베이비를 태어나게 하는 거가 아니라 아빠 쪽에 46개의 정보에서부터 23개의 유전 정보만 갖고 있도록 하는 그 세포들을 만들게끔 해서 그들이 수정해서 베이비가 똑같이 46개의 염색 채수를 갖는 온전한 체세포를 갖는 베이비가 태어나더라는 거지. 이해되겠어? 이렇게 이 체세포, 아빠 쪽 체세포든 엄마 쪽 체세포든 여자 쪽 체세포든 그 체세포로부터 이 체세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46개의 염색체수에서 염색체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이때 일어나는 분열을 이걸 생식세포 분열을 한다고.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그렇게 해서 적어두라고 했었죠. 왜 생세포 분열을 해야 해? 왜 정자나 난자를 만드는 염색체수가 반으로 줄어들어 있는 그런 분열을 왜 해야만 해? 뭐라고? 세대를 거듭해도 돼.
그죠? 세대를 거듭해도 한 종이 가지고 있는 체세포 속의 염색체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오케이? 그게 여러분 책 11쪽에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좀 적어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12쪽이 아니라 8쪽, 9쪽, 9쪽이었네. 네, 9쪽 위에다가 생세포 분열 써져 있는 부분에 또는 10쪽 보시니까 감수 분열의 의라고 해서 3번에 나와 있어. 감수 분열의 의.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 감수 분열을 다른 말로 생식세포 분열인데, 생세포 분열은 생세포는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이므로 부모 생세포가 결합하여 생긴 자손의 염색체 수는 부모와 같더라. 즉 세대를 거듭하여도 한 종이 가지는 자손의 염색체 수가 체세포 속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함이라.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꼭 반드시 이 체세포가 그대로 수정에 참여할 게 아니라 그 체세포에서부터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줄인 이런 생세포를 만드는 분열을 해야만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의 설명했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분열하는 거냐? 연속 2회의 분열을 합니다. 오케이? 단기를 한 번 거치고 분열기, 이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하는 분열하는 시기, 우리 체세포 분열의 특징하고 비슷해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오케이? 근데 감수 분열하는 시기는 연속 2회 분열하기 때문에 첫 번째 감수 2시기를 감수 1분열, 제1분열, 전기, 1분열 중기, 1분열 후기, 1분열 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돼요? 그래서 자, 간기를 먼저 거치됐죠? 그러면 간기에 핵 속에 있는 정보를 먼저 복제를 해야 되겠죠? 항상 간기 외쓰기 때 DNA를 2배로 복제한다라고 했었잖아. 유전 정보를 2배로 복제, DNA를 2배로 복제. 그쵸? 복제를 먼저 하는 시기를 갖고 그 다음에 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는 시기를 거치게 되면 말기 맨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포질 분열 과정, 그지? 식물이라면 세포판이 안에서부터 만들어지고 동물이라면 밖에서부터 안으로 같이 짤록해지는 것처럼 쪼여서 두 개가 뚝 떨어지게 되면 말기가 완료가 되면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죠? 하나에 여기에서부터 두 개의 딸세포로 제1감수 분열이 끝나는, 그쵸? 그러면 체세포 분열과 다르게 연속 2회의 핵분열을 하기 때문에 2회의 핵분열을 하기 때문에 얘도 한 번 더 2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얘도 똑같이 제2감수 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해요. 오케이? 그럼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두 개로 나뉘어질 거고요. 이 아이도 두 개로 나뉘어진다고. 여기까지가 감수 1분열, 여기까지가 감수 2분열. 그래서 감수 1분열과 2분열 두 개의 분열을 완료를 해줘야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줄어든, 그리고 유전 정보의 총량도 절반으로 줄어든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남성의 이제 여기가 정소예요. 그리고 부종소고 여기가 수정관이고, 자료 보내드렸죠? 영상 보내드렸어요. 그다음 여기가 요도인데 정자들이 나가는 길. 그래서 여기 정소가 있고 부종소가 있는데 부종소로 이 만들어진 정세포들, 여기까지는 정세포야. 정세포들이 올라가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의 올챙이처럼 모양이 변신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세포로 분리되는 정세포 과정으로 만들어진 건 정소에서 일어나는 정소까지 일어나는 감수분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 정소에서 다 만들어졌던 정세포들이 부종소라고 하는 장소에 올라가서 올챙이 같은 모양의 모습으로 성숙이 된다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부종소에 가서 정자가 해서 정자가 성숙되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아. 그리고 남성 몸에 대기되어 있는 관, 여기가 수정관이야. 이름이 정자가 들어가면 남성과 관계가 많아. 정자가 들어가는 수정관. 근데 하필이면 대기되어서 지나가는 간이 여기가 수정관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그러면 수정, 여성과 남성의 난자 정자가 수정이 돼서 수정란이 대기되는 관인가 라고 착각들 한다. 이름이 수정관, 수정란 비슷하니까. 망하죠? 그죠? 남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수정이 일어난다고? 여성의 난소가 여기로 들어가? 난자가 여기로 들어가? 그러지 않잖아. 오케이? 그래서 수정관은 정자들이 대기되어서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영상이 있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 되기 전까지 당연히 그 사람의 임신과 출산 부분 영상 듣고 문제까지 다 풀어갖고 오세요. 그리고 민 부분. 자, 여튼 오늘은 그래서 감수분열 과정이
보다 체세포 분열 과정보다 복잡하게 연속 2회 분열을 하게 될 거고, 그 2회 분열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목적이 뭐라고? 체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으로 총량의 절반으로 물질을 줄이는 거. 그죠? 43개의 염색체 수에서부터 23개의 염색체 수로 염색체 수도 줄일 거고, 유전 물질의 총량도 반으로 줄어들게끔 만들 거고. 오케이? 그래서 연속 2회 분열하게 되더라. 자, 그래서 감수 1분열 있고 여기는 감수 2분열이야. 감수 제2분열.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다 보면 뭘 많이 설명할 거냐면 핵상이라는 것도 좀 설명을 할 거야. 핵상은 하나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체세포든 생세포든 체세포든 생세포든 그 세포 속에 들어있는, 세포 속의 유전물질,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의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야, 개수. 네. 자, 체세포든 생세포든 상대적인 염색체의 개수를 의미하는 건데, 보다 정확하게는 EN이라고 하는 핵상과 N이라고 하는 핵상, 이 두 개로만 좀 표현이 될 거야. EN과 N. EN이라고 하는 건 상동 염색체 조합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부계로부터 온 거고 하나는 모계로부터 온 거야. 그럼 어떤 세포가 EN으로 있겠니? 생식세포가 EN으로 있겠니? 체세포가 EN으로 있겠니? 생식세포가 부계 거와 모계 거를 같이 갖고 있겠니? 정자하고 난자의 부계와 모계 거를 같이 갖고 있겠니? 아니지. 그지? 수정란이 부계와 모계 거를 각각 받아서 수정란이 엄마 거와 아빠 거를 같이 갖고 있는 상동의 조합으로 있죠. 그 수정란 한 개가 계속 체세포 분열해서 여러분의 모든 체세포를 만든 거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EN 조합으로 가지고 있는 건 누구? 수정란과 같은 여러분의 모든 체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조합입니다. 오케이? 모든 체세포 속. 즉, EN으로 존재하는 건 하나의 세포 속에 부계로부터 온 염색체와 모계로부터 온 염색체를 같이 갖고 있는 거야. with. 즉, 상동조합으로 같이 갖고 있는 거야. 말 그대로. 상동 염색체 조합, 상동조합으로 같이 갖고 있는 거야. 그게 EN이야. 됐죠? 오케이? 근데 N이라고 표현되는 건 EN으로 있었던 거에서부터 최종적으로, 그지? 어떻게 해서든 랜덤으로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된댔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계, 모계, 1번에 해당하는 엄마 거에서부터 온 거, 1번에 해당하는 아빠 거에서 온 것들을 같이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총 46개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세포는. 이거 둘 중에 랜덤으로 1번은 아빠 거만, 2번은 랜덤으로 엄마 거만, 3번은 랜덤으로 아빠 거만, 이렇게 계속 한쪽 것만 갖고 있어야 된다고.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줄어든 생세포를 만들어내는 게 주 목적이니까.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N이라고 하는 건 누구? 정자와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에서만 가지고 있는 조합. 정자와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에서만 가지고 있는 조합. 그지? 생세포 수. 자, 이거 적어줘봐. 부계 라인이든 부계 쪽 염색체든 또는 모계 쪽. 빨리 적어줘. 어디다 적어주냐면 네, 그쪽 위에 빈 공간 있으면 적어주셔도 되고, 거기 빈 공간 없으면 10쪽 위에 적어도 상관없어요. 월이야, 월. 그래서 하나가 복제를 한 다음에 감수 1분열을 완료하면 두 개가 된댔죠. 이렇게가 감수 1분열. 첫 번째 분열. 당연히 이렇게 나눠질 때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하는 각각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기억나요? 체세포 분열 전기의 주 메인의 큰 특징이 뭐였어요? 전기 때. 전기 때 유전 정보를 복제했나? 전기, 중기, 후기, 말기는 얘는 분열기야. 이사하는 당일날. 그지? 이사하는 당일이 되기 전 내가 필요했던 정보를 먼저 카피하는 그 전반적인 시간이 간기야. 간기. 사이간자. 그러니까 간기 때 내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먼저 카피를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간기 때 DNA를 2배로 복제를 할 거야. 복제를 해놓고 준비를 요일동 해놓으면 간기가 지나서 전기가 되면 그 복제된 염색 사 모습이 2배로 복제가 돼서 응축된 모습의 염색체가 나타났지. 전기 때
염색사 모습으로 복제됐던 걔를 염색체로 응축을 시킬 거고, 그 염색체가 정 가운데 배열하는 시간이 중기고, 기억나죠? 가운데 모든 염색체가 배열되면 양극으로 얘네들이 분신으로 분리가 되면서 가운데가 썰려지면서 양극으로 이렇게 쫙 이동되는 게 그게 후기고, 후기가 돼서 맨 마지막 말기가 되면 다시 두 개의 따르기 만들어지고, 그지? 세포질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서 완전히 분리되는 형태로 나뉘어진다. 그죠? 그런 특징을 비슷하게 가져. 감소 분열 때도. 염색체는 항상 언제 나타나? 염색체는 전기 때 나타나. 중기 때 모든 것들이 다 가운데 배열해. 중기는 가운데 중자니까 적도면에 모든 그 염색체들이 적도면 가운데 배열해. 후기는 양극으로 끌려가기 시작해. 똑같아. 말기는 두 개의 따르기 대부분 만들어져. 비슷해요. 근데 큰 차이가 나는 특징은 감소 분열의 목표가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거잖아. 오케이? 여기는 자, 2에는 4의 모습으로 여기 뒤에다 쓰는 걸 내가 염색체 수를 쓸 거야. 염색체 수 또는 염색사 수. 오케이? 그러니까 아빠한테 받은 1번 염색사, 엄마한테 받은 1번 염색사, 2번 염색사, 2번 염색사 이렇게로 있어요. 자, 염색체와 염색사에 대한 그 영상도 보내드렸죠? 내가 실가닥으로 저렇게 그림을 하나를 그리긴 했지만 실제는 이중 나선 구조의 DNA 부분이 있고 유전자 부분들이 막 있댔어, 서연아. 그지? 이렇게 여러 개의 이중 나선 구조의 DNA들이 있는데 실처럼 찍찍찍찍 이렇게 쓰긴 했지만 이렇게 존재하는 형태의 모습이야. DNA 안에 놓여있는 정보니까. 그지? 한 가닥이 있고 또 한 가닥이 있고 한 가닥이 있고 한 가닥이 있는데 이건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서로 상도. 얘는 엄마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아빠한테 받은 거 서로 상도. 그래서 총 명확하게는 현재 그 막대기 같은 구조는 아니지만 실제 나중에 복제가 되면 얘도 염색체들이 될 거니까 염색체로 취급해. 오케이? 선생님 여기 염색체 수를 써야 되는데 얘는 아직 염색체의 제대로 된 모양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유전 정보를 복제하면 염색체가 될 거니까 비포 상태도 체세포 속에는 염색체로 취급해서 저렇게 개수로 취급해주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여기다 좀 크게 그리면서 설명할게요. 관계 쓰기가 돼. 그지? 너 지금 생식세포 분열 들어가야 되겠어 하면 먼저 원본에 해당하는 1번의 아빠 거 정보를 바탕으로 DNA를 2배로 복제해. S기 때 1번에 해당하는 엄마 거를 DNA를 2배로 복제해. S기 때 그 다음에 2번도 아빠 거를 복제를 해. 맞죠? 그 다음에 2번도 엄마 거를 복제를 했다고. S기 때 핵막이 뚜렷한 저 염색사 상태로. 맞죠? 이건 체세포 분열 때도 똑같고 생세포 분열 때도 똑같아요. 항상 정보를 먼저 복제해야 되는 건 똑같으니까. 염색사가 2배로 복제됐어요. 다른 말로 DNA가 유전물질이 2배로 복제됐어요. 오케이? 2배로 복제됐어요. 그 다음에 감수분열 너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찌해야 돼? 얘네가 그지? 염색체가 되고 똘똘똘똘똘똘 감겨서 왜? 정보가 분실되면 안 되니까. 그지? 막대기 같은 구조물이 똘똘똘똘똘 감긴 이런 나비 모양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댔죠. 염색체가. 너가 만들어지고 너가 만들어지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염색체가 등장하는 게 언젠데 제1감수 분열 전기인데 자, 다 쓰기 귀찮으니까 1감수 전기 이렇게만 쓸 거야. 자, 근데 1감수 분열 전기는 체세포 분열 전기랑 또 명확한 차이를 보여요. 어떤 차이를 보이냐면 절대 체세포 분열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이가 염색체가 등장합니다. 이가 염색체가 등장했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하고 다른 생세포 분열이 완료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한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한 거. 자,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한 거. 이 두 개가 상동인 거죠? 이렇게는 상동 아니죠. 왜? 하나는 부계한테 받고 하나는 모계한테 받은 전반적인 크기가 똑같은 걸 우리는 상동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상동인 거잖아요. 1번에 해당한 아빠 거, 1번에 해당한 엄마 거.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들끼리가 접합한 염색체가 등장합니다. 요렇게 되게 가까이. 오케이? 여기 가운데 보면 동원체고요. 가까. 맞죠? 그 다음 2번에 해당한 아빠 거, 2번에 해당한 엄마 거 또 상동 염색체끼리가 엄청나게 접합한 요것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네? 오케이? 이 한 세트를 우리는 이가 염색체, 이 한 세트를 뭘 한다고? 이가 염색체랑 한다고. 오케이? 여러분 거기 책에 이가 염색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쪽에 보시면 감수 1분열 언제? 전기 때
핵막이 사라지더라. 그러면서 상동염색체가 결합한 또는 다른 말로 접합한이라고 해. 상동염색체가 결합 또는 접합한 이가염색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등장하기 시작하더라. 1번에 해당하는 아빠과 엄마과 2번에 해당하는 아빠과 엄마과들끼리 굉장히 가까이 붙어요. 이렇게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그럼 4번은 총 몇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사람은 염색체 수가 총 몇 개? 46개. 총 몇 쌍? 23쌍.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것들끼리, 2번에 해당하는 것들끼리, 3번에 해당하는 것들끼리, 4번에 해당하는 것들끼리, 5번끼리, 6번끼리, 22번끼리, 23번에 여자는 X염색체와 X염색체도 가까이, 남자는 23번째 X와 Y가 있댔죠. 그 X와 Y 크기가 다르지만 그들도 상동이라고 해서 두 개끼리 접합한 이가염색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총 23덩어리가 등장하는 거야, 사람. 23덩어리 이가염색체.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 현재 염색체 수를 4개로 잡고 있기 때문에 두 덩어리만 등장한 거죠. 1번끼리 접합한 1번의 이가염색체, 2번끼리 접합한 2번끼리의 이가염색체. 총 염색체 수 4개지만. 맞죠? 이가염색체는 두 개의 상동 염색체가 두 개의 염색체가 접합해서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된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전기의 특징 뭐가 등장해? 얘를 이동하게 한 방주사가 등장하기 시작해. 밧줄이. 오케이? 그리고 중기가 돼. 그러면 여기서 이 각각에 등장했던 방수사들끼리가 얘를 정 가운데 배열시켜. 오케이? 그래서 거의 중기 때가 되면 1번에 해당하는 애, 1번에 해당하는 애, 2번에 해당하는 애. 그지? 가운데 적도면에 각각 배열되어 있다고. 이렇게. 적도면에 다 배열되어 있다고. 정 가운데 가상의 적도면에. 여기 각각의 하나에, 각각 하나에, 각각 하나에, 각각 하나에. 돼요? 그럼 크기가 되면 어떻게 됐어? 얘가 이렇게. 그지? 이 밧줄과 이 밧줄이 얘를 잡아 끌고 끄집고 당기는 거야, 이렇게. 그럼 똑같이 늘어나. 그러면 늘어난 모습의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자, 1번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이렇게 이동해 가고 1번은 여기끼리 이렇게 가고 1번도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해 가고 그쵸? 2번에 해당하는 요거끼리는 또 이쪽 사이드로 양으로 이동해 갈 거고 2번에 해당하는 엄마 쪽 거는 여기로 이렇게 사이드로 이동해 가겠지. 되겠어요? 오케이? 여러분이 E인과 N을 잘 생각하셔야 돼. 여기 봐봐. 얘 하나의 세포에 부계로부터 온 것과 모계로부터 온 게, 부계로부터 온 것과 모계로부터 온 게 한 세포 안에 같이 있어. 그치? 그럼 이거 핵상 N이야 E이냐? 상동으로 같이 있잖아 지금. 하나는 1번 아빠한테 온 거, 엄마한테 온 거. 상동으로 있지. 이거 2인이야? 왜? 항상 모든 체세포 속에 부계와 모계의 정보를 상동으로 같이 갖고 있으면 2인이 된다고. 2인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 2N일까? N일까? 당연히 N은 아니지. 부계, 모계 같이 갖고 있으니까. 그치? 근데 선생님 뭐가 늘었잖아요. DNA를 2배로 복제했으니까 여기가 수학에서 말하는 2N이면 보통 수학에서 뭔가 2배 늘었네? 그러면 넌 2N이었다면 넌 4N. 선생님 그럼 넌 4N이어야 답이 맞는 거 아닙니까? 가닥도 보니까 4가닥이 있는데 여긴 2가닥씩밖에 없지만 이러면 틀려요. 우리는 누구의 약속을 배우는가? 수학의 약속을 배우는 게 아니라 생물, 과학의 약속을 배워. 아까 내가 정의 내렸잖아. 내가 정의 내린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정의 내린 걸 알려드렸잖아. 뭘 알려드렸어? 부계로부터 온 것과 모계로부터 온 것이 그냥 부계와 모계의 기온이 상동으로 같이 존재하기만 하면 2인이야. 그게 2배로 늘었든 2배로 늘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냥 부계로부터 온 것과 모계로부터 온 것이 한 세포 안에 세트로 상동조합으로 같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2인이다. 오케이? 너 선생님 늘었잖아요. 2배로 는 것도 표현해줘야죠. 2배로 는 거 표현해주는 건 다른 또 개념의 용어가 있어. 오케이? 다른 용어 정리에서는 2배로 는 걸 표현을 할 거야. 근데 핵상의 개념은 그냥 뭐야? 한 세포 안에 상동으로 정보를 갖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야. 오케이? 그게 너 2인이거든? DNA 2배로 늘었거든? 그렇다 해도 서연아 한 세포 안에 부계로부터 온 기호과 모계로부터 온 기호, 부계로부터 온 기호과 모계로부터 온 기호이 같이 있지. 그지? 너도 여전히 핵상 2인이야. 돼요? 너 2인이지? 당연히 부계로부터 온 거, 모계로부터 온 거, 부계로부터 온 거, 모계로부터 온 거 염색체적으로 같이 있으니까 너도 2인이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어요? 어려워요? 틀린 그림 찾기도 아니잖아. 개념 정의만 하면 되는 거잖아. 왜? 우리는 우리의 약속, 과학자들이 이미 정의 내린 그 약속 그대로의 룰을 이해해가는 시간이야. 자, 그래서 2인, 2인으로 했어. 훅인이 이렇게 됐어. 말기가 되면 완전히 독립적인 두 개의 핵이 만들어지면서 따르기 만들어지면서 세포질 분열까지 완료를 해야 1분열, 감수 1분열이 끝나면 이렇게 된 딸세포 2개가 만들어지면 말기가 완료가 된 거죠. 제일 감수 분열이 끝난 거죠.
그쵸? 하나의 딸세포가 됐고 또 하나의 딸세포가 됐어요. 맞죠? 네,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면서 핵 두 개가 생기고. 그럼 보세요. 자, 여기에 하나의 핵에, 그지? 하나의 핵에 얘가 두 개로부터 온 거죠. 그러면 이 하나의 세포에 뭐 개로부터 온 정보를 같이 갖고 있어요, 지금? 얘가 하나의 세포잖아요. 세포가 됐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럼 1번에 해당하는 아빠권이 있는데 1번에 해당하는 엄마권 있나요? 없죠. 2번에 해당하는 아빠권이 있는데 2번에 해당하는 엄마권가 또 한 세포 안에 핵 속에 같이 있나요? 없죠. 그쵸? 어떻게 된 거야? 이가염 색채를 만들고 나눠졌기 때문에 제1감수 분열이 끝나면 얘의 핵상은 N이 되는 거야. 부계모계 두 개 중에 하나만, 부계모계 두 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는 딸세포를 낸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부계모계 둘 중에 하나만, 부계모계 둘 중에 하나만 N의 염색체 수를 갖는, 즉 엄마 아빠 두 개의 정보를 상동으로 갖고 있었던 것에서 N식으로 찢어진 것들을 만들어냈다. 이게 감수 제1분열의 특징입니다. 이가 염색체를 만들고 나눠졌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즉 핵상이 2n에서 n으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줍니다. 감이 반으로 줄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오케이? 반으로 줄었고요. 또 무엇도 반으로 줄게 되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뭐 선생님 버젓이 DNA라고 하는 유전물질이 감기 때 복제가 돼서 여기하고 여기가 차이가 있어요. 그림에도 차이가 있고. 그 그림에도 차이가 있는 걸 핵상으로는 똑같이 2n, 2n으로 취급한다라고 했지만 핵상이 아닌 다른 개념의 정리에서는 뭐가 늘어났다라고 제대로 표현해준다라고 했었죠. 오케이? 핵상이라고 얘기하는 2n과 n은 여기 2n, 여기 2n 똑같이 2n, 2n으로 똑같아요. 두 개, 목의 정보를 같이 세트로 갖고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분명 늘었거든요, 유전물질이. 그래서 이 유전물질이 는 것은 상대적인 DNA 량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상대적 DNA 량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유전물질 총량, 유전물질의 총량이라고 개념 정의하는 게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상대적 DNA량은 다른 말로 유전물질 총량을 내가 임의로 얘의 유전물질 총량을 내가 8이라고 그냥 해볼게. 그러니까 이건 임의로 잡는 값이야. 내 마음대로 잡을 수 있어. 문제마다 각각 다르게 잡을 수 있어. 근데 숫자를 4로 하면 너네가 헷갈릴 것도 같아요. 그냥 8로 한다고 내가. 오케이? 예.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DNA량을 8이라고 했었다면 그 DNA를 2배로 복제했잖아. 그래서 간기를 거쳐서 이제 늘어난 이 상태의 상대적 DNA 양은 당연히 서연아 얼마겠니? DNA를 2배로 복제했거든. 얘의 처음의 상태는 DNA 상대량이 임의 값으로 내가 8이라고 했어. 얘가 2배로 늘어난 이후에 얘의 모습은 얼마겠어? 상대적 DNA 양이 당연히 얼마야? 그래 16이야. 16. 얘 16인 거고요. 2배로 늘어났으니까. 얘가 만약 내가 임의로 잡은 값을 얘를 4라고 했다. 그럼 너가 8인 거고. 내가 임의로 잡은 상대적 DNA 값을 처음에 이 스타트를 2라고 했다. 그럼 얘가 4배가 된 거야. 오케이? 무조건 DNA 상대량 값은 당연히 간기를 거쳤기 때문에 2배로 복제를 했기 때문에 늘었어. 됐죠? 늘어났고요. 늘어났던 상태로 얘도 똑같이 얘 그림하고도 똑같으니까 너도 DNA 상대량 16이죠? 여기까지도 중기니까 똑같이 16이죠?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서 하나의 딸세포 안에 뿅뿅 반반씩 들어갔어요. 그죠? 그럼 이 딸세포 안에 있는 DNA 상대적 양은, 상대적 DNA 양은 얼마예요, 그러면? 영준 얼마겠니? 이 16을 반반씩 나눠갔어. 얼마야? 8개. 그래, 8개. 8이야. 8이야, 8. 돼요? 자, 제1감수물 분열 결과 당연히 여기 있던 정보를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염색체 수도 반으로 줄었고요. 네? 염색체 수도 반으로 줄었고 DNA 상대량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제1감수분열의 특징이야. 그리고 염색체의 핵상이 2인이었던 게 N으로 핵상이 달라진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제1감수분열을 2형 분열이라고 해요. 여러분 거기 책에 적어주세요. 감수 제1분열이라고 나와 있어서 쭉 감수 제1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림 나와 있죠. 맨 왼쪽에 감수 제1분열. 그 감수 제1분열의 특징에다가 적어주세요. 2형 분열이라고도 한다고. 2n에서 n으로 줄어들었다고.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여기다 적어줘.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기도 했고 2형 분열이라고도 한다고. 안 보이지? 빛 반사돼서 잘 안 보이는 거다, 서연아. 2형 분열이라고도 하고
2n에서 n으로 염색체수가 줄었고 방금 DNA의 상대량도 반으로 줄었어요. 반감. 함수 제1분열 특징입니다. 안 보이는 부분 물어봐요. 봤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선생님 함수 1분열을 완료를 하면 염색체수가 어차피 2n에서 n으로 줄잖아요. 염색체수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목표 46개에서 염색체수를 23개로 줄인 분열을 완료했으니까 함수 1분열까지만 하면 되면 될걸 뭐드로 번거롭게 함수 2분열을 또 추가로 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친구들이 똑똑한 친구들은. 오케이? 1분열만 해도 어차피 이가 염색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 거가 반으로 나눠져서 그치? 46개의 염색체수를 갖고 있는 체세포에서 23개의 염색체수를 갖고 있는 딸세포를 만든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을 모드로 또 한 번 또 찢어진대요. 또 한 번 또 넣는데요. 라고 물어본다고요. 왜 또 나눠지냐면 봐봐. 지금 복제를 했잖아. 복제를. 그지? 복제를 해서 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정보를 반으로 찢었어. 그지? 그래서 8이었던 처음 체세포에서부터 그지? 정원세포나 나노세포가 정소나 난소 안에 들어있는 제일 첫 번째 복제하기 전에 체세포의 DNA 상대량 유전물질 총량은 8이었거든? 그래서 염색체수는 일단 복제를 한 다음에 염색체수는 반으로 나눴다고. 그럼 똑같이 8짜리 그치만 염색체수는 23개로 들어있는 8짜리를 만든 거야. 그러면 정자도 똑같이 8 정도를 갖고 있고 핵상은 23개고 그 다음 난자도 똑같이 유전물질의 총량을 8 정도 갖고 있고 염색체수는 23개인 걸 맞나? 그럼 염색체수는 똑같이 46개가 될 건데 8인 얘네가 또 만나서 16으로 처음 내 체세포랑은 다른 수정을 하게 되면 처음 내 체세포랑은 다른 유전물질 총량이 2배로 늘어나 있는 염색체수는 46개를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찢는 거야. 한 번 더 유전물질만 반으로 나누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감수 2분열의 목적은 뭐냐면 염색체수는 변함이 없고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고 유전물질 총량만 얘 처음 8이었던 얘보다 더 반으로 줄어들게끔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나누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감수 2분열은 다시 핵막가인이 사라져. 똑같이. 그리고 이제 간기 때, 전기 때 뭐가 나와? 방수사가 등장해. 이 방수사가 각각의 염색체의 반반에 결합해. 동원체의 반반에 결합해. 얘도 얘 나름대로 제2감수 분열, 얘도 얘 나름대로 제2감수 분열을 하는 거야. 똑같이. 핵막 사라지고 방수사 나타나고 그래서 정 가운데 반반에 모든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되고.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예, 이렇게 배열되고 난 다음에 중기 때 똑같이 여기도 가운데 배열, 여기도 가운데 배열. 포기가 되면 여기 가운데가 썰려. 그지? 두 개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하나만 그릴게. 가운데가 이렇게 썰리면서 똑같이 말기가 되면 양으로 끌려가. 오케이?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이동하여 유전물질의 총량이 이렇게 반반씩 나눠간다. 얘는 얘대로 저 긴 염색체의 염색 분체들이 양으로 이렇게 이동해가기 시작된다고. 이렇게 양으로 끌려서 이런 식으로. 얘도 이런 식으로 끌려서 얘도 이런 식으로 끌려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돼요? 오케이? 이게 제1감수 분열 말기 때 모습. 후기의 모습. 나이가 되면 다시 딸액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겠지. 뿅, 뿅. 그쵸? 그러면 여기 딸액 안에는 누가? 얘가 빡빡 반으로 빡빡 나눠지? 요렇게 된 거 하나, 요렇게 된 거 하나. 그치? 요렇게 된 거 하나, 요렇게 된 거 하나. 이렇게 있겠지? 반으로 빡빡 나눠져서. 그치? 서연아? 얘도 마찬가지. 제1감수 분열이 완료되게 되면 여기 있던 얘네가 반반씩 썰려서 모든 염색체의 염색 분체들이 양으로 이동한 두 개의 딸세포 안에 뿅 들어간 그림일 거니까 하나씩 들어가 있겠지. 하나씩 들어가 있겠지. 맞지? 오케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감수 2분열까지 다 끝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감수 2분열이야. 감수 2분열. 그쵸? 그럼 감수 2분열은 봐봐. 여기 얘 지금 최종적인 딸세포 4개가 만들어졌어. 여기도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맞죠? 그러면 이 아이랑 똑같은 크기의 핵상에 그지? 또 얘와 상동인 조합의 염색체가 있어요? 없죠? 얘와 상동인 조합의 염색체가 있어요? 없죠? 그럼 얘 핵상 En이에요? N이에요? 2 딸세포 핵상 두 개 목에 같이 있어요?
북의 목에 같이 있어요? 2번에? 없죠. 북의 것만 있고 또는 북의 것만 있죠. 1번에 하나, 북의 목의 둘 중에 하나. 맞죠? 북의 목의 둘 중에 하나니까 핵상 뭐예요? 얘. 영준아 뭐겠니? 핵상? 네, 너 N이. 너도 북의 목에 같이 있잖아요. 너도 북의 목에 같이 있잖아요. 너 핵상 뭐겠니? N이. 너 북의 목에 같이 있잖아요. 북의 목에 같이 있잖아요. 딱 하나만 있어요. N이. 맞죠? 북의 목에 같이 있지 않다고요. 북의 목에 같이 있지 않고 딱 하나만 있다고요. 상동으로 같이 있지 않다고요. 다 N이라고. 여기도 N이었었어요. 이 염색체에 해당하는 이 염색체를 기준으로 이 염색체와 똑같은 크기짜리가 같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쵸? 염색체가 아빠한테서 온 정보면 그 염색체가 똑같이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치? 너도 북의 목에를 같이 안고 있지, 같이 가지고 있지 않은 N 조합이었고 이 N 조합에서 N 조합짜리 두 개 딸 세포를 만들어내는 게 감수 2분열이에요. 그래서 감수 2분열은 N에서 N으로야. 염색체 수 변화는 없어. 염색체 수는 서연아 변화가 없더라. 오케이? 염색체 수가 변화 없이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야. 오케이? N에서 N으로 가. 그치만 무엇은 줄어든다고요?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DNA 상대량이 여기가 얼마였었어? 8이었었어. 여기까지. 지금 16이었다가 뿅뿅 반으로 나왔기 때문에 8였잖아. 그치? 근데 8의 DNA 상대량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전물들의 DNA 상대량을 더 반으로 줄여 나가기 위한 분열이야. DNA 상대량이 그래서 얼마야? 여기 4. 너도 DNA 상대량 얼마? 4. 그죠? 줄어야 최종적으로 염색체수도 반으로 줄어들어 있고 그치? 유전물질 총량도 반으로 줄어들어 있는 그런 행세포들끼리 만나서 또 온전한 똑같은 체세포를 만들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옆에다 적어주세요. 감수 2분열 그 왼편에다 적어주세요. 감수 2분열은 N에서 N으로 염색체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형태가 달라지지 않아서 다른 말로 동형분열이라고 해요. 형태가 달라지지 않아서 다른 말로 동형분열이라고 해요. 동형분열. 그리고 중요한 건 후기 때 염색체 이동이 아니야. 상동 염색체 이동도 아니고 염색체 이동도 아니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염색 분체가 이동한다라고 얘기해줘야 돼. 염색 분체가 이동한다. 감수 제2분열 때는 염색 분체가 이동해. 염색 분체가 이동하여서 그지? 상동 염색체가 이동하는 거 아니야.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고 나눠지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자 뭐는 변함이 줄어들더라. DNA 상대량은 반으로 줄더라. 제일 중요한 거 했어요. 너희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거. 자, 그래서 DNA 상대량이 반으로 줄더라라고 설명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 10쪽에 해당하는 개념 확인 문제. 자, 지금 9번, 10번 한번 완성해봅시다. 9번, 10번. 9번, 10번 완성해봐요. 특정 시기의 세포입니다. 어떤 시기인 것 같아요? 상동염색체들끼리가 접합한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는 얘네가 등장했죠. 감수 1분열 전기 때입니다. 그쵸? 1분열 전기 때 등장한 거고요. A라고 하는 게 여기 크기가 큰 똥똥 작은 거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합쳐서 물어보고 있죠. 그쵸? A라고 하는 게 두 개의 상동염색체들끼리 접합한 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는 이가염색체입니다. A만 이가염색체라고 A가 표시가 안 돼. 크기가 큰 이 두 개도 얘도 이가염색체야. 상동끼리 접합한 거 이가염색체라고. 되게 중요해. 무슨 염색체라고 한다고? 이가염색체. 이가염색체의 다른 말로 4분 염색분체라고도 해. 진짜 여러분 오늘 기억하고 가실 거 이가염색체가 등장하더라. 이가염색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더라? 4분 염색분체라고도 하더라. 4분 염색분체. 적어줘. 염색분체가 하나, 둘, 셋, 넷, 4개 있잖아. 상동끼리니까. 적었어? 4분 염색분체? 적었어? 오케이? 그래서 4분 염색분체라고 하는 멘트도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감수 1분열 때는 무엇이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염색체 수가 무세포의 절반으로 줄고요. 제2 감수분열에서는 염색분체가 분리돼서 그치? 아까 염색분체가 분리됐잖아. 예, 똑같이 있었던 이 N의 염색분체만 분리돼서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고 DNA 상대량만 줄어드는 게 감수 2분열이더라. 그래서 당연히 다음 수요일 오실 때 나머지
15쪽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다 끝내오시는 게 숙제. 그리고 영상 보내드렸기 때문에 어디까지도 여기 사람의 임신과 출산 있죠? 사람의 발생 16쪽, 17쪽 스스로 공부하셔가지고 어디까지? 19쪽까지도 끝내오시는 게 여러분 과제. 그죠? 체크하세요. 19쪽까지 그때 오셔야 돼. 끝난 거 같죠? 자, 근데 여기 10쪽에 있는 1번, 2번은 같이 안 풀었어. 1, 2번 하고 가게. 10쪽에. 자, 아마 10쪽의 개념 확인 문제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 제가 보내드렸던 영상을 보내신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염색사든 염색체든 염색사든 염색체든 이중 나선 구조의 유전물질이 이렇게 있고요. 오케이? 이걸 우린 DNA라고 합니다. 이중 나선 구조 DNA. 그리고 DNA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우리 여러분이 고율통합과학을 1학기 걸 하시면 배우실 거야. 고율통합과학은 수능 보는 과목이니까 공부하셔야 돼. 반드시 제대로 하셔야 돼. 아무튼 이렇게 유전물질이 쓰여져 있는 네모 박스들이 레고 블럭처럼 계속 균일하게 막 쌓여져 있어. 오케이? 거기에 뭐 ATGC라고 하는 유전 정보, 4종류의 ATGC라는 유전 물질들만 막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서부터 어디까지 쓰여져 있는 정보는 여기서 똘똘똘 놓여져 있는 이 써여져 있는 그 명령, 암호 명령어에 의해 뭐 아밀레이스를 만들라고 하는 정보,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인슐린을 만들라는 정보, 이것들이 막 엄마 아빠부터 물려받아서 그 정보들이 기재된 채로 그런 이중 나선 구조의 실가닥을 여러분이 받은 거야. 반반씩.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쓰여져 있는 정보 부분을 여기는 인슐린을 결정하고 있는 부분의 유전 정보 부분, 유전 정보라고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이런 형태의 나열된 서열을 우린 유전자라고 얘기해. 여기도 유전자라고 얘기해. 여기 뭐 아밀레이스와 관련된 정보들이 놓여져 있는 아밀레이스 유전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돼요? 오케이? 근데 지금 당장 자주 안 사용하는 유전자는 잘라서 버리고 없애고 뭐 당근에 팔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케이? 여러분의 핵 속에 있는 정보들은 자주 안 사용하는 유전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지금 겨울철 옷장과도 같아. 겨울철 옷, 지금 여름철 여러분의 옷장에 같이 펼쳐져 있는 거 아니죠. 물론 같이 놓고 긴 구스 같은 경우는 압축 안 하고 아직도 그냥 걸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이제 엄마가 정리 정도를 좀 빨리빨리 하시는 편이고 먼지 안 묻게 하시는 편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잘 관리하지 않겠지만 알게 모르게 어머님이 다 정리해서 관리를 해주셨을 거야. 어떻게? 뭐 크린토피아나 어디 빨래방에 맡기거나 스타일러를 돌리고 난 다음에 너무 먼지 묻으면 그러니까 자주 안 사용하지만 매년 겨울에 꺼내다 써야 되잖아. 그래서 히스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마치 실패처럼 기준으로 하여서 여기다가 자주 안 사용하는 DNA 정보를 이렇게 두 바퀴 반 돌돌돌 꼬여매서 응축을 시켜놨다고. 압축을 해놔서 자주 안 사용하는 유전자는. 자주 사용하지 않은 자주 사용하지 않은, 자주 읽지 않을 정보 부분과 자주 읽는 정보 부분이 이렇게 노출된 부분도 있고 응축된 부분도 있는 거. 이게 염색4 모습이야. 여러분의 평상시 감기 때 모습. 감기 속의 유전 정보의 모습. 자주 언제든지 꺼내다 읽어줘야 하는 유전 정보들은 펼쳐져 있고 자주 안 사용하는 유전자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돌돌돌 감겨서 일부분은 응축된 부분도 있고 이게 염색4 모습으로 여러분의 핵이 뚜렷하게 있는 감기 때 여러분의 세포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의 모습이라고. 근데 이사가는 날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이사가는 날에는 유전 정보를 먼저 염색4 모습으로 2배로 복제하고 그 염색4 상태로 있었던 쓰든 안 쓰든 모든 정보를 다 동요맨 거야. 얘를 바탕으로 얘를 카피했어. 아빠 걸 바탕으로 염색4를 그대로 카피했어. 그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돌돌돌 히스톤 단백질을 2배로 더 많이 만들어서 독염해줘야 돼. 분실 안 되도록.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염색체라고. 세포 분열할 때만 등장하는 염색체인 거야. 얘도 히스톤 단백질을 더 많이 만들어오게끔 해서 돌돌돌 동염해서 응축된 모양의 염색체를 만들어주게끔 한 거라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염색4와 염색체의 차이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염색체고 관계로 따지면 상동 염색체죠. 하나는 부계한테 받은 거, 하나는 모계한테 받은 거니까. 됐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위에 놓여있는 정보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 위에 놓여있는 정보를 그대로 똑같이 카피한 거 아닌가? 완전 똑같이?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똑같은 정보를 여기에 갖고 있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반틈의 가닥과 이 반틈의 가닥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병신 이러지 않는 데죠. 뭐라고 했어요? 분신과도 같다라고 해서 하나의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진짜 중요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수능 볼 때도 나오는 개념입니다. 하나의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다고. 응? 병체 아니야, 염색 분체야. 그래서 1번에 유전물질인 DNA와 단백질로 구성된다가 답이고요. 개념 확인 문제 첫 번째.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의 이름은 히스톤이라고 합니다. DNA와 단백질의 이름은 히스톤. 히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럼 아래 2번 같은 구조물을 보면 A는 두 개의 뭐로 이루어진 거예요? A가 이 그림 전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 반틈을 물어본 거니까 A는 염색 분체죠? 그쵸? A는 염색 분체고요. B는 뭐예요? 블라블라블라바 써져 있는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는 어서부터 어디까지의 정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의 정보. 유전자입니다. B는 유전자고요. 유전자. 그리고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의 그런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화학물질 이중 나선 구조 걔를 뭐라 한다고? DNA라고 한다고. 뭘 말하는지를 잘 인지하셔야 되고 보내드렸던 영상도 꼭 보세요. 염색사, 염색체 개념들. 자, 그래서 우리는 감수 분야라고 체세포 분야, 감수 분야 했고요. 사람의 발생은 여러분이 스스로 학습할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3, 4 단원 중에 20조 멘델 유전 들어갈게요. 얘들아 2분만 쉬자. 3시에 딱 수업 시작할 테니까 잠 오면 뒤에 음료수 캔에 음료수 좀 갖고 와. 자, 이제 멘델 유전 갈게요. 멘델 유전. 멘델 유전 원리. 아까 거가 조금 추상적이었다는 얘도 약간 추상적이긴 하긴 한데요. 그래도 산술적으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이 살짝은 더 있어서 좀 덜 지루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멘델이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멘델레이프라고 하는 주기율표를 고안한 사람의 이름도 만나게 될 건데 그분하고는 좀 다른 분.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멘델의 유전 원리. 근데 이분은 그 성직자셨어. 그 목사, 가톨릭, 그지? 천주교 신자. 이제 그런가 동시에 식물을 좀 잘 키우셨었고 식물학자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통계학자, 수학을 워낙 좀 잘하셨던 분이야. 그래서 멘델의 유전,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 아빠의 정보들이 그 다음 자손에게 발현이 되는가, 유전되는 그 원리를 처음으로 좀 실험을 통해 입증을 해두신 분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멘델이라고 하는 그 분이 1826년도에 식물 잡종에 대한 연구, 이게 자신의 논문 이름입니다. 식물 잡종에 대한 연구. 이걸 통해서 내가 막 실험을 했고 가정을 잡았던 것들을 확정적으로 법칙화시켜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전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아빠가 만약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아빠는 쌍꺼풀, 사람으로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빠가 쌍꺼풀이 있어, 엄마는 쌍꺼풀이 없대. 그럼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한쪽 오른쪽은 쌍꺼풀이 있고 엄마를 닮아서 왼쪽은 쌍꺼풀이 없고 이렇게 생각한 거야. 실제 그럴까? 안 근다고 반반, 마치 뭐 야물수처럼 반반을 무조건 닮은 채로 자식이 태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혼합설이야. 멘델 이전에 믿었던 사람들의 어떤 이념은 혼합설을 믿었어. 혼합설. 오케이? 자, 어떤 식으로? 자, 완두콩이 모양이 이렇게 둥글어요. 그죠? 둥근 모양의 완두를 갖고 있었어. 그리고 얘와 비교되는 어떤 형질에 대해서가 주름진 모양을 가지고 있어. 반만 둥글다가 반은 주름지는 게 아니야. 근데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멘델이 실험을 해서 이론을 만들어내기 전에 자손제 1세대는 무조건 엄마 아빠를 반반씩 닮아서 이렇게 자식이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다고. 혼합설. 반은 둥글고 반은 주름진. 오케이? 근데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서 멘델이 어떤 가정을 세워서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을 통해서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걸 알아냈어요. 오케이? 첫 번째로 어떤 유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계하신 분이야. 그래서 멘델에서 나오는 유전 법칙, 멘델이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던 유전 법칙이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멘델의 우열법칙. 우열법칙. 지금은 우열법칙이라지 않고 우열의 원리라고 합니다. 어떤 학교책은 우열의 원리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고요. 그냥 우열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을 거예요. 두 개를 다 감안해서 멘델이 말하신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냐면 멘델의 분리법칙. 분리법칙.
자, 우리는 이미 분리의 법칙을 이미 이 맨델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념으로 이미 방금 배우고 왔어요. 맨델의 분리 법칙을. 뭐? 감수 분열. 오케이? 근데 맨델은 뭐 유전학을 연구하는 이런 완두콩을 재배해보는 실험을 통해서 제일 처음으로 부모가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가 모두 다 한꺼번에 자식에게, 아빠도 한꺼번에 아빠 거 체세포가, 엄마 거의 체세포가 그대로 자식에게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가진 않고 체세포에서부터 정보를 체세포에서 정보를 반반만 만날 거다라고 처음 실험을 통해 확인을 하신 분이야.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방금 그 분리법칙을 이미 확장된 개념으로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고 온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실험을 통해 분리법칙이라는 거,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감수분열과도 같은 개념을 먼저 유전 실험을 통해 설계해 주신 분이야. 그 다음 세 번째 거의 맨델 유전 법칙은 맨델의 독립법칙. 독립법칙이 살짝 더 어렵습니다. 보다 복합적이에요. 최종적으로. 자, 근데 오늘은 이 두 개까지 끝내는 게 오늘의 수업의 목적. 자, 3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30분이 아니라 24분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맨델이 어떤 걸 가지고 실험해봤냐면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해봤어요. 완두콩. 왜냐면 완두콩은 일단 완두콩. 그리고 싸고요. 유전 연구 재료로 좋은 이유. 유전 연구 재료로 사용되기 쉬운 이유. 일단 이제 실험이 실패되더라도 다시 얘를 재료로 사가지고 이제 내 어떤 가정에 알맞게끔 뿌려가지고 자손을 태어나게 해서 한 세대도 짧기 때문에 내가 예측했던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세대가 짧아요. 그죠? 네, 내가 이제 과학자여서 어떤 걸 예측해서 이렇게 태어날 거다라고 가정해놓고 뿌렸어. 근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건 내가 논문을 쓸 수도 없잖아. 세대가 짧아야지. 근데 세대가 작고 자손수도 많고, 그죠? 자손수가 많아야 통계 처리가 유의미하거든. 통계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의미 있는 정보거든. 오케이? 세대도 작고, 그 다음에 자손수도 많고, 오케이? 그리고 대립형들도 좀 뚜렷한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완두콩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맨델이. 오케이? 사용했던 이유를 물어보기도 하니까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어떻게 실험했냐면, 자, 한쪽 텃밭에서 계속 완두콩을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완두콩을 재배해서 완두콩이 이제 열리게 되면 콩깍지의 모양이 둥근 콩깍지의 모양만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둥근 콩깍지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끼리 꽃이 피우면 또 얘네들끼리 계속 수정을 시켰어. 모양이 둥근 모양의 콩깍지들에 해당하는 얘네들끼리만 태어나도록. 그리고 이걸 한 7번 세대를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최종적으로 꽃이 피었고 콩깍지를 확인했어. 근데 혹시라도 여기 콩깍지에 주름진, 양분을 충분히 주고 물도 충분히 줬는데 주름진 모양의 콩깍지가 혹시 생겼다라고 하면 얘 때문에 실험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뿌리채 뽑아서 버리고요. 오케이? 여기서 태어난 둥근 모양의 얘네들끼리 꽃이 피우고 난 다음에 또 수정을 하고 또 몇 번씩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한 7세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짧으니까 7번 세대를 거쳐서 계속 순정으로 고정을 시키는 이 작업을 하더라도 이 노인네가, 이 맨델이라고 하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겠잖아. 세대가 짧으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가 한 세대가 끝나니까. 돼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의 형질을 가지고 있는 순종의 둥근 모양의 텃밭만을 키워냈습니다. 오케이? 자, 완두콩 모양에 대해서, 하나의 모양에 대해서 딱 둥근 모양하고 딱 주름진 모양 딱 2개밖에 없어요. 관찰해봤더니. 오케이? 이 주름진 건 내가 양분을 안 줘서, 물을 안 줘서, 비료를 안 줘서 주름진 게 아니라 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얘가 그냥 그런 주름진 종자였던 거야. 오케이? 갑자기 둥글다가 양분이 부족해서 막 이렇게 못 먹어서 쪼글쪼글해졌다. 그런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다른 저 먼 거리의 또 다른 텃밭에서도 마찬가지 주름진 종자를 재배를 해가지고 이쪽에 계속 주름진 베이비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치? 주름진 것만 계속 고정시켰고 꽃이 피면 또 이 주름진 형제들끼리만 계속 7세대에 걸쳐서 계속 주름진 형제만 고착되도록. 혹시라도 둥근 모양이 태어났다 그러면 뿌리채 뽑아 버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7번씩이나 이렇게 세대를 하나로 고정시키게끔 한 실험을 하는 걸 통해 준비된 DNA가 딱 됐을 때,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했냐? 자, 꽃이 피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어요. 수술에서는 꽃가루가 만들어지고요. 암술은 그 씨를 받는 역할을 해요. 동물의 난소와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수술에 꽃가루가 피고 수술에 꽃가루가 만들어졌었을 때 이 꽃가루를 다 긁어 모아요. 긁어 모으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저 멀리 있는 둥근 텃밭에도 마찬가지 둥근 형질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꽃이 피었을 때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 암술대가 있고 둥근 거에 대한 수술이 이렇게 있을 때 수술은 다 잘라서 버렸습니다. 왜요? 둥근 거에 대한 얘네가 자기 거에 수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원한 건 엄마가 둥근 형질을 갖고 있었고 아빠가 주름진 형질을 갖고 있는 완두를 완전히 교배를 했을 때 어떤 자손이 태어나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거야. 진짜로 반은 둥글다가 반은 주름진 게 태어나는 건지 아니면 주름진 것만 태어나는 건지 아니면 둥근 것만 태어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게 태어나는 건지 궁금해서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한 거거든. 방금까지는 계속 완전히 여기 있는 이 텃밭들이 다 둥글도록 여기 있던 이 텃밭들이 다 주름지도록 순정으로만 고정시키는 작업을 7세대에 거쳐서 계속 한 거고요. 드디어 주름진 유전 정보를 둥근 거에 묻혀줄 수 있는 D-Day가 된 날이야. 오케이? 근데 이 둥근 거에 대한 꽃가루가 여기에 와서 여기에 또 수정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둥근 거에 대해서 꽃이 피었을 때 자신의 수술은 다 따다 버렸어. 네. 둥근 거에 대한 꽃가루가 와서 이제 둥근 거를 받아가지고 둥근 거가 태어나면 안 되니까 순정을 태어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꽃가루는 다 따서 싹 다 버리고요. 그리고 여기 주름진 거에 대한 꽃가루를 붓으로 긁어 모았어. 주름진 꽃가루를 붓으로 긁어 모았어. 그래서 암술 때만 여기 놔두고 꽃이 또 둥근 거에 대한 경우가 있어. 그러면 수술이 있을 때 수술을 다 제거하고 암술 때만 놔뒀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붓으로 주름진 얘를 숑숑숑 붙여줘서 분명. 오케이? 예. 붙여줘서 수정을 시킨 거야. 이렇게 수정시킨 걸 타가수정이라고 해. 타가수분, 다른 말로 타가수정. 다른 유전 정보끼리 결혼시키는 거. 다른 유전 정보끼리 결혼시키는 거. 타가수분, 타가수정이라고 해. 오케이? 수술의 꽃가루가 다른 그루의 꽃에 있는 암술에 붙는 현상이라고 해서 유전 용어의 맨 아래쪽 아랫부분에 나와 있죠. 오케이? 그래서 다른 유전 정보들끼리 정보를 이제 묻혀줬어. 돼요? 그랬더니 자 여기서 분명 주름진 거에 대한 정보를 받았고 여기는 둥근 거에 대한 뭐가 있을 거야? 난자가 있을 거야. 비유를 하자면 주름진 거에 대한 꽃가루가 있을 거고 비유를 하자면 주름진 거가 정자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반반씩 물려받은 거거든. 오케이? 엄마 아빠로부터 엄마는 둥근 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고 엄마로부터는 아빠로부터는 주름진 거 전혀 다른 반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게끔 자손이 태어났을 때 이 다음에 이제 완두가 열렸겠죠. 그래서 완두콩의 모양을 봤어요. 여기 텃밭에서 이런 식으로 교배를 해서 태어난 거. 그랬더니 한 10,000개나 아니면 20,000개나 한 50,000개가 열렸을 때 콩깍지를 열어봤더니 다 어떤 자식이 태어났다? 헐, 싹 다 둥근 것만 태어났다는 거야. 분명 주름진 거에 대한 꽃가루 묻혀서 아빠 거에 대한 정보를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에 해당하는 정보 둥근 것만 한 형질에 대한 정보만 태어나더라고. 이걸 자, 이 모양에 대한 대립형질만 실험하는 거 아니고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자, 7가지 대립형질 완두콩의 7가지 대립형질을 싹 다 실험을 해봤어. 오케이? 그러니까 순종들을 얻어내고 모양에 대해서는 둥근 거랑 주름진 거랑 오케이? 이렇게 실험을 해봐서 그랬더니 F1 때 뭐만 둥근 거만 나왔어. 둥근 완두콩만. 오케이? 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완두콩 색깔도 있어. 완두콩 색깔도. 순종의 황색들끼리를 얻어내고 순종의 녹색들끼리를 얻어내서 녹색에 대한 얘를 황색에 붙여줬어. 그랬더니 F1 때 헐! 2개가 믹스된 색깔도 아니고 다 황색만 나오더라는 거야. 그다음 꽃잎의 색깔도 마찬가지. 꽃잎의 색깔도 연구를 해봤더니 꽃잎의 색깔도 딱 2가지의 대립 형질만 있는데 보라색이 있고 흰색이 있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순종 보라색하고 순종의 흰색들끼리를 얻어내고 흰색을 보라색에다가 잡종을 시켜서 딱 태어나게끔 했더니 뭐만 태어난다? 여러분 책에 보니까 자 지금 보라색만 태어나더라고요. 7가지 대립형질들을 다 알아내서 7가지에 대해서 다 실험을 해봤더니 자손제 1세대 때 분명 서로 다른 것들을 수정을 시켜줬는데 한 가지들만 나오더라고. 오케이? 네.
그래서 자기가 실험을 7개나 되는 얘네들을 다 노가다에 걸쳐서 거의 실험을 했잖아요. 근데 혼합설은 확실히 아니라는 걸 알아낸 거죠. 아까 선생님, 아까 맨델이 실험하기 전에 믿었던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엄마 아빠 반반 태어난다고 이렇게 믿었잖아. 이게 혼합설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혼합설로 태어나는 건 확실하게 아니네. 이걸 밝혀낸 거죠. 혼합설로 태어나는 건 확실하게 아니네. 전혀 다른 두 가지에 대한 대립형질을 결혼시켰을 때 한 가지씩만 무조건 나오잖아. 한 가지만. 오케이? 그러면 분명 내가 이걸 묻혀줬거든? 분명 주름징을 묻혀줬는데 이 주름징은 언제 나오는지 궁금해서 이 F1들끼리를 다시 교배를 시켜봤어. 자, 그래서 봐봐. 이런 식으로 적어. 지금 방금 한글로 계속 뭔가를 쓰다 보면 글자 길이가 너무 길어져요. 둥근 완독, 주름진 완독. 너무 글자 길이가 길어지잖아. 그래서 맨델이 이런 식으로 이니셜처럼 처음으로 최초로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파벳 기호로 간단하게 나타내보자. 이게 유전자형이야. 그리고 실제 맨델의 완두콩의 색깔이든 모양이든 얘네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걸 한글로 그대로 읽어주는 게 표현형이야.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눈에 보이는 형태 그대로 완두콩의 모양이 되게 둥글둥글하구나, 주름지구나, 한글로 텍스트로 그냥 그대로 서술해놓은 형태로 쓰는 게 표현형이면 유전자형은 어찌됐든 간단하게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주는 걸 우린 그걸 유전자형이라고 하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험을 해봐서 자손제 1세대 때 태어난 얘, 그죠? 이렇게 실험 순종들끼리 결혼해서 해봐서 자손제 1세대 때 태어난 얘네들을 맨델이 제일 처음으로 정리를 내린 거야. 어떻게? 뭔가 이런 하나의 형질을 나타내는 그 유전 정보 사이에 조금 더 지배적인 거, 좀 덜 지배적인 거, 우열의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열의 관계가 있어서 분명 전혀 다른 두 가지를 결혼시켰는데 자손제 1세대 때 표현되어서 나온 얘를 센 놈, 조금 더 지배적인 놈, 그래서 이걸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이걸 우성 형질이라고 하자. 우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최초로 먼저 정리를 내려준 거야. 우성 형질이라고 하자. 분명 묻혀뒀는데 F1 자손제 1세대 때는 안 나타난 걸 이걸 우린 열성 형질이라고 하자. 라고 제일 처음으로 맨델이 우성의 개념과 열성의 개념을 약속을 정리 내려준 거야. 이해되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 우성과 열성의 개념이 우등생과 열등생 그 개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열성 형질을 갖고 있는 얘는 좀 우죠 막 이러고, 우성 형질을 갖고 있는 놈은 탑 1이고 탑 T이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오케이? 그냥 유전학적인 어떤 원리로 어떤 호불호의 개념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지? 그냥 순종들끼리 결혼했었을 때, 순종들끼리 결혼시켰을 때, 자손제 있을 때 전혀 다른 두 가지 중에 표현되어 나온 그 한 가지. 순종이 둥근 거랑 주름진 거 했는데 둥근 게 나왔어. 그러면 자손제 1세대에 처음 표현되어 나온 걸 그냥 우성이라고 얘기하자라고 약속한 거지.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우등한 거고 우성 형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우리가 개체가 월등한 거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우리 손가락 5개 있죠? 지금 5개, 10개 있죠. 그리고 육손이라고 해서 다지증이라고 해서 엄지손가락 아래 엄지처럼 기능을 잘 하지는 않지만 하나가 더 붙어 태어나는 다지증이 있어요. 오케이? 다지증? 근데 그 다지증이 손가락을 10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지금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정상 타입이라고 인지가 되잖아. 그지? 그런 형태들보다는 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거의 대부분 열성에 해당하는 손가락 10개, 10개씩 가지고 있는 걸 우린 거의 대부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결혼하니까 대부분 손가락 10개, 10개를 갖고 있는 형태들을 태어난 자식들이 많고 그런 개체들이 많은 거고, 혹시라도 다지증처럼 뭔가 하나를 갖고 있는 그런 우성 형질의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을 갖고 있긴 해요. 이해돼요? 제가 우성과 열성을 설명한 게 그러면 우성 형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냥 순종들끼리 결혼했을 때 F1 때 태어난 게 뭐냐에 따라 태어났으면 그거 우성, 태어나지 않고 잠재적으로 걔네들이 갖고 있으면 그걸 우린 열성이라 한다고. 되겠어요?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했고요. 제일 최초로 맨델이 우성과 열성의 개념을 개념 정리를 해주신 거고요. 됐죠? 그래서 자손제 1세대 때 표현해서 나온 그 형질을 우성 형질이라고 얘기하자라고 했어요. 오케이? 총 7가지 대립 형질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요. 뭐뭐 있어요? 보니까 씨 색깔, 씨 모양, 꽃 색깔, 꼬투리의 모양, 그죠? 그 다음에 꼬투리 색깔, 꽃의 위치, 줄기 키,
해서 나와 있죠. 맨 위에 써져 있는 그 줄기키가 큰 게 우성, 줄기키가 작은 게 열성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줄기키가 큰 것과 줄기키가 작은 것끼리 결혼했는데 자손제 1세대 때 표현에 나온 건 줄기키가 큰 것들이 나올 거라고. 그죠? 오케이? 위에 쓰는 게 우성이고 아래 쓰는 게 열성이고. 항상 F1들끼리를 이제 이 순종들끼리 결혼했을 때 F1 때 표현돼서 나온 걸 우리는 우성형들이라고 한다라고 했다고. 그게 우열의 원리야. 왜? 전혀 다른 대립형질 7개를 순종의 텃밭들을 각각 다 만들어서 다 실험을 해봤더니 예외되는 것 하나도 없이 순종에 해당하는 것들끼리 결혼했을 때 둘 중에 한 가지만 표현되어 나왔다. 오케이? 그래서 우성만 표현되어 나오구나 F1 때. 그게 우열의 법칙이야. 우열의 원리야. 나중에 멘델 말고 코렌스라고 하는 분이 분꽃의 꽃색깔 실험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예외되는 걸 하나를 알려줬어. 분꽃의 꽃색깔 실험을 통해서 예외되는 경우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주고 난 이후에는 멘델의 우열의 법칙을 따르는 유전도 있지만 우열의 법칙을 따르지 않은 중간 유전 형태들도 있구나 라고 나중에 알게 된 거고. 그러니까 유전에 대한 어떤 연구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진 거지. 우열의 유전 원리를 따르는 유전 양상도 있지만 대립 유전자 관계의 우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두 개가 같이 공동 발현되는 형태도 있구나 라고 되죠? 근데 멘델이 유전 연구했을 당시에는 하필이면 7개가 다 모든 공통의 둘로 다 떨어져서 법칙처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정돼서 우열의 원리를 따라서 유전되는 것도 있구나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해 줄 거예요. 자, 그럼 분리법칙은 뭐냐? 그러면 자, 알파벳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게. 자, 순종의 부모 세대가 순종의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지금 내가 이렇게 T로 쓰는 건 염색 사 위에 모양을 둥글게 하는 걸 관련되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점을 찍기, 정교하게 점을 찍기 귀찮다 보니까 여기 위에 이 대문자 R, 즉 둥글게를 결정해준 유전자가 있는데, 그지? 여기 위에 있어. 여기 봐봐. 여기 염색사 위에 이렇게 놓여있어요. 이렇게 쓴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얘도 순종이니까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유전자면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유전자도 대문자 R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그지? 이해 상태로 아빠한테 이렇게 물려받은 정보를 자, 순종의 둥근 안두였어. 그러면 순종의 어떤 안두야? 주름진 안두. 오케이? 그러니까 순종이니까 순종은 어찌됐든 엄마와 아빠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가 다 똑같아야 돼.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주름진 건 둥근 걸 라운드 해가지고 라운드의 약자 R로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럼 주름진 건 윙클이잖아. 윙클 W로 시작하는 거. 그치? 그럼 넌 W로 써야지 왜 얘를 소문자 R로 써요? 선생님 약속이 있어. 어떤 약속이 있냐면 이미 우열관계를 판단을 해서 알아내서 F1 때 둥근 게 나왔다면 너가 우성이니까 이 우성에 대한 관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성에 대한 상대적인 열성 형질은 열성에 대한 영어 이니셜을 그대로 딸 게 아니라 너에 대한 소문자로 나타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이미 과학자들끼리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야. 돼요? 그래서 둥근 거에 대한 순종이니까 순종은 부계와 모계로부터 같은 유전 인자를 받은 거야. 부계와 모계로부터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같은 대립 유전자를 물려받은 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해. 그러니까 아빠한테도 둥근 거 받고 엄마한테도 둥근 걸 받은 이거 순종이잖아 지금. 부계 모계로부터 같이 동일한 거. 그리고 너도 주름진 건데 순종인 엄마 아빠로부터 주름진 거 물려받았다고. 근데 얘를 그냥 생뚱맞게 WW로 쓴 거 아니라 이미 실험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 얘와 관계성에 의해서 소문자로 나타낸다고. 돼요? 그러면 우린 이미 우리 멘델의 분리법칙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튼저튼 멘델이 가정해놓고 생각해보니까 자손제의 세대에 얘가 한꺼번에 2개를 같이 주고 얘가 한꺼번에 2개를 같이 주고 그럴 것 같지는 않더라는 거야. 생각을 해볼 때. 왜? 막 그러면 당군에서부터 그 다음 자손에게 막 갈 때 한 형제를 결정하는 유전 정보의 총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잖아.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관찰해보니까. 우리도 이미 생각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아마도 2개 중에 하나만 갈 건데 얘가 어찌됐든 줄 수 있는 게 자손에게 줄 수 있는 게 대문자 R만 갖는 걸 줄 거고
생세포 이미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얘도 소문자 R만 갖는 걸 줄 거고, 그죠? 그럼 그들이 만나면 자손제 1세대 때는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이렇게 있겠지. 에? 아빠한테 대문자 R에 대한 거 받고 엄마한테 소문자 R에 대한 거 받아서. 오케이? 근데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를 받아서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 우연의 관계가 있어서 우성이 것만 쉴드돼서 바깥으로 겉으로 드러나고 주름진 건 이때 갖고 있겠지만 지금 이 세대는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석을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주름진 건 도대체 언제 나온지 궁금해서 이 F1들끼리를 동일한 유전자형들끼리 서로 결혼을 시켜봤어. 그래서 나온 법칙이 분리법칙이야. 오케이? 동일한 유전자형을 갖는 얘네들끼리 결혼시키는 걸 자가수분, 자가수정이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이랬더니 이미 멘델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떻게 생각을 했어? 아,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을 경우에 이 두 개가 되는 대립 유전자가 자식에게 한꺼번에 이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가고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가고 막 계속 쌓이는 것처럼 막 같이 가는 것 같진 않고 이렇게 두 개가 한 형제를 결정하는 경우에 둘 중에 하나씩만 자손에게 갈 건데 서로 달라버리면 여기서 대문자 R을 결정해주는 것과 소문자 R을 결정해주는 게 각각 한 개씩만 들어가서 두 종류가 만들어지겠잖아.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 두 종류가 만들어지겠지. 똑같이 서로 동일한 유전자형을 갖는 이 잡종들끼리 서로 결혼시킨 겁니다. 그치? 그러면 얘도 대문자 R만 갖는 거 또는 소문자 R만 갖는 거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게끔 하면 그러면 이런 베이비, 이런 베이비, 이런 베이비, 이런 베이비가 태어날 때 돼요? 산술적으로 얘도 둥글게 표현될 것 같고 위아래 관계가 명확해서 얘도 둥근 원두로 표현될 것 같고 얘도 둥근 원두로 표현될 것 같고 오로지 전체 태어날 수 있는 자손 중에 얘의 조합만 주름지게 태어날 것 같았잖아. 그치? 예측으로 계산상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해본 거. 오케이? 그래서 실제 자가수분을 시켜서 태어난 자손들 한 2,000개 아니면 2만 개 각각을 싹 다 재배해봤더니 둥근 모양을 보이는 아이다, 아이랑 주름진 모양을 보이는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001개 정도 있으면 오케이? 1,001개면 좀 애매하다. 얘가 뭐 901개 정도 있으면 얘가 뭐 299개 정도. 약분하면 대충 얼마야? 900대 9대 3이지. 얼마야? 3대 1이지. 이렇게. 오케이? 전체 태어났던 얘네들을 다 통계 처리해서 둥근 형제를 갖는 거 얼마 정도 있어? 주름진 형제를 갖는 자손들 얼마 정도 태어났어? 라고 카운팅 해봤더니 거의 3대 1의 분리비로 태어나더라고. 우성관계성. 열성이 태어나긴 했어. 오케이? 전체 4개 중에 1만큼. 전체 4개 중에 1만큼 태어났잖아. 4분의 1만큼. 그치? 예측한 대로 전체 4개 중에 3배만큼의 비율은 둥근 게 태어났고. 오케이? 자, 드디어 이 잡종에 해당한 얘네들끼리를 자가교배시키면 제일 처음에 이 F1 이 세대에는 당연히 둥근 형질로 표현돼서 나오지만 둥근 완두콩 모양으로 표현돼서 나오지만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주름진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들끼리 그 다음 자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주름진 게 3대 1의 분리비로 분리돼서 드디어 나오긴 하구나. 이게 분리법칙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F2가 순종, 잡종에 해당한 얘네들끼리 F1들끼리 결혼해서 F2에서 비로소 둥근 거랑 주름진 게 열성인 형질이 비로소 3대1로 분리돼서 나왔어요. 이것이 분리법칙에 대한 개념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이 F1이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이 F1에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생식세포로 각각 한 개씩 두 종류의 생세포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는 확률에 의해서 넷 중에 3개는 우성, 넷 중에 1개만 열성으로 표현될 수 있었던 거잖아. 그치? 이게 무슨 개념이랑 똑같아. F1, 그러니까 체세포에 있던 정보가 그대로 수용에 참여한 게 아니라 체세포 속에서 서로 다른 한 개씩만 가지는 두 종류의 생세포를 만들 수 있어요. 반반씩만 가요. 그걸 설명한 거랑 똑같죠?
네,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감수 분열에 대한 개념적인 개념을 먼저 실험적인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먼저 설명하신 거야. 그것도 1826년도에. 몇 년 전이냐? 몇백, 100년, 200년 전이지? 그치? 엄청난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자, 두 종류의 생세포로 각각 서로 이제 F1이 잡종이니까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생세포를 만들 수 있어요.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생세포를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과정에 의해 비로소 우성과 열성이 3대1로 나온 겁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신 게 멘델의 분리법칙입니다. 되게 중요한 법칙. 자, 오른쪽 보면 1번부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지금 7번까지. 1번부터 7번까지만이라도 지금 한번 완성해주세요. 아, 4번 빼고. 4번 빼고 1번부터 7번까지 지금 풀어줘.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첫 번째 1번 멘델 유전에서 순종이고요. 그러니까 유전자 구성이 같다는 건 엄마하고 아빠한테 똑같은 정보를 물려받은 거 순종. 그 다음에 서로 다르면 잡종. 그죠? 자, 서로 다르면 잡종. 그 다음 2번에 대립 형질이 다른 순종 교체를 교배했어요. 잡종제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 안 나타나면 열성이라 한다고요. F1 때 표현된 거. 자, 그리고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한 쌍을 이루고 있었는데 서로 다른 생세포로 각각 들어가서 그들이 만나는 확률에 대한 거 분리법칙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완두씨 색깔에서 우성형질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노란거 초록색끼리 결혼했는데 지금 F1 때 태어났죠. F1 때는 노란색이 태어나겠죠. 그죠? 왜 노란색이 우성형질이다 라고 아까 멘델이 알아냈다고요. 둥근 형질, 주름진 형질 둘 중에선 둥근 게 우성. 황색과 녹색 중에 황색이 우성. 그래서 황색이 F1 때 표현될 거고 황색의 유전자형은 대문자 Y, 소문자 Y. 그쵸? 잡종이겠죠. 왜냐면 황색의 순종들끼리 결혼했어요. 녹색 얘네들끼리를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F1은 얘한테는 무조건 대문자 Y, 황색에 대한 것만, 얘네한테는 무조건 녹색에 대한 것만 물려받는다. 오케이? 근데 이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있어서 황색이 우성이다 보니까 표현되어 나오긴 황색으로 표현되어 나와. 그리고 이 황색에 대한 잡종 황색에 대한 얘네들끼리 서로 결혼을 시켜봤어. 언제 녹색이 나오는지 궁금하잖아. 내가 녹색을 묻혀주긴 했는데, 그치? 그래서 녹색은 언제 나올지 궁금해서 얘와 얘네들끼리 서로 결혼을 시켜봤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돼? 여기서 두 개, 그죠? 가정은 두 가지, 황색과 녹색 두 종류의 생세포. 너도 황색과 녹색 두 종류의 생세포. 그러면 이렇게 황색, 잡종, 황색 이럴 경우만 녹색이 나오겠다 했더니 대체가 3대1의 분리비로 나왔죠. 자, 표현형의 비 7번 황색과 초록색, 뭐 노란색이 황색이니까 노란색과 초록색 3대1. 그 다음에 유전자형의 분리비 대문자 YY인 우성순종 하나, 표현 유전자형 얘 두 개, 그죠? 이렇게 하나. 유전자형의 B는 1대2대1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전자형의 B는 어찌됐든 이 두 개가 서로 유전자형은 다르잖아. 유전자형은 달라요. 근데 우열관계를 포함하면 우성으로 똑같은 거고 우성과 열성, 황색과 녹색의 표현형은 3대1이고 됐죠? 이건 유전자형의 B.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은 다음 시간에 어디를 풀어오시면 1번부터 22쪽에 있는 1번에서부터 23쪽에 있는 8번까지도 다음 주 수요일날 과제 되겠습니다. 독립이랑 사람 유전이랑 바짝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